윤석열의 만행이 드디어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발언권을 요청하더니 울부짖으며 모든 정황을 실토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발언 중단을 요청했지만 윤석열의 폭로는 10분간 이어졌고 결국 우인성 판사는 재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순간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사법원법을 보시면요, 이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정법의 취지는, 저는 뭐 대통령 하면서 군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제가 취임하면서 이 개정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뭐 여군 사망 사건도 있었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공군 법무관도 뭐 징계나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손을 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조사를 하다가 저 군사법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뭐 경찰에 넘기면 또 인계받아서 경찰은 그 바톤 타치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타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장병들이나 이렇게 막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민간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 조사할 때 이게 실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그 개정법에 아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꼼꼼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병수사단이나 국방부 조사본부나 다 조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사법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조사는 뭐냐? 그거는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는 왜 합니까? 그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동종 유사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사고과 평정을 하거나 인사조치라는 장래의 행정 업무를 위한 사실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누가 하느냐? 해병대가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 과오가 있으려면 해병대가 과오가 있을 수 있고, 그 최수근 상병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또 해병대 2개 대대가 당시에 경북 예천에 있는 그 육군 50 몇 사단에 파견을 가서 일을 하다가 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럼 그 지휘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그 지휘권이 예천을 관할하는 육군 사단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조사를 장내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그 인사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행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조사권은 사실은 해병대가 마음대로 조사하면 안 되고, 또 육군 그 예천 관할 사단도 마음대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라든지 감찰관실이라든지 감사관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검토를 거쳐서 조사를 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 부산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 원인 규명을 그 부산지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서울 본사가 해야지. 아니 부산지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공정하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 수사권이 뭐 침해가 돼서 뭐 직권남용 어쩌고 공소장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뭐 해병 그 사령관하고 방첩대장 뭐 해가지고 뭐 식사하면서 수사단장이 뭐 자기가 마무리를, 아니 기본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아침 보고를 제가 받았냐? 저는 군내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래서 수사는 검경이 하는 거지만 그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한 군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인사에 반영하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최상병 이 건도 아침
그 국가안보실 아마 월요일 회의였을 겁니다. 비서관 임기훈 비서관까지 왔으면 그럼 이거를 왜 저한테 보고를 했냐? 제가 최상병이 사망한 경북 예천 그 7군데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났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나토하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제가 그 아침에 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사고 현장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국방부나 대통령 안보실에서도 제가 그 1등병, 2등병 사망 사고라도 그 사망 원인 또 향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대통령 보고를 한 거지. 통수권자가 여기에 관심 없으면 이거는 아침 안보실 보고 대상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왜 임기훈을 좀 나무랬습니다. 뭐 경로라는 거는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왜 나무랬느냐? 자, 사단장부터 상사 중사까지 8명을 쭉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쪽에서 이첩을 몇 명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뺄 거 빼고 없어도 넣을 거 자기네가 넣으면 되는 건데 제가 임기훈 비서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과오가 뭐냐? 과오가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럼 이 모르는 거를 도대체 아니 대통령한테 이걸 왜 보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장관한테도 그랬거든요. 이 최상병 이 사고 났을 때도 제가 언론 보도 보고 국방장관한테 아니 대민 지원 재난시 대민 지원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막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거면 좀 위험한 상황이라도 군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상황이 종료돼서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좀 물살이 빠지고 아니 그럴 때 하지 물살이 세고 아직도 물이 깊은데 왜 장병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처음에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국방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사건은 일단 보위직을 최상병 그 댁에 보내서 위로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아마 7월이니까 8월, 9월에 계속 산사태나 홍수가 나서 군의 대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사고 났다고 대민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항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는 우리 해병대하고 미군 또 해병 장병들이 가서 다 도왔습니다. 아파트에서 지하에서 사람도 많이 죽고 저도 갔었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텐데 군이 대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도대체 8명이라고 이렇게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상사 중사까지 해놨으면 어느 포인트에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 입수지시를 위해서 막 함부로 했으면 윗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거고 아니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 같은 거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배달이 됐는데도 안 입히고 들여보냈다 하면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아니 대통령한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장도 가고 하니까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비서관이 도대체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8명 그냥 경찰에 보낸답니다. 아니 경찰에 8명을 보내든 10명을 보내든 2명을 보내든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격노하고 화를 냈다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가지고 화를 냈다면은 그거는 해병 수사단장한테 화낸 게 아니라 임기훈이한테 지적한 겁니다. 해병 수사단은 권한도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해병대 안에 무슨 사고가 얼마나 일어난다고 해병 수사단이 정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 수사단에다가 잘했니 잘못했니 하면서 검사 26년 한 대통령이 화를 내겠습니까? 저 피고인.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일에 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저희도 또 예, 예. 오후 재판을 해야 돼서 제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앞으로 다음 기회에도 재판하는데, 나오실 테니까 네, 재판하는데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쟁점 정리가 좀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죄목 중에 하나가 군형법상 반란죄입니다. 네네네. 요게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추진을 검토를 했다가 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적용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내란죄하고 반란죄하고는 완전히 그 내용. 내란도 뭐 비슷합니다. 예. 내란의 경우에 내란 수계의 경우에 사형 무기, 반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가 아니라 사형밖에 없습니다. 반란 수계의 경우에는. 예. 사형밖에 없고 이 절대적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사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반란죄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반란죄는 이제 군인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서 네. 과거에 그 12.12 내란 사태 때 반란 사태 때 그 전두환 노태우 둘 다 군인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반란 수계로 그 유죄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죠. 전례가 있는데 그 반란죄의 구성 요건이라 그러는데 적용 그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들에게만 적용이 되지만 대통령이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를 들어 뭐 특수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공모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질서 국가 이 헌정 질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행위로 보아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평가가 좀 다르죠. 군을 그렇군요. 동원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반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특검에서도 과거 그 내란 특검에서도 반란죄의 적용을 검토했던 것 같고 이번에 2차 특검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뭐 이런 그 반란죄에 대해서 물론 고발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검토하지 않는가 싶은데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 재밌는 점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윤석열이 군인이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네.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걸 신분범이라고 하는데요. 신분범. 예, 형법 3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분범 예를 들면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 뇌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 뇌물죄로 처벌받는 건 오로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공무원의 그 뇌물 수수 행위에 공모를 했다면 예를 들면 공무원의 처가 네. 공무원의 처가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저 사람한테 가갖고 뭐 돈을 네네. 받아와 이런 식으로 한다 공범. 그러면 둘째가 공범이 되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도와서 함께 일을 했을 때는 비신분자의 특례 그러니까 이 신분범의 특례가 있어가지고 같이 네네. 처벌받거든요. 아하. 이 네네. 경우에도 그러면은 비록 윤석열 씨는 군인이 아니지만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인들과 공모해가지고 반란 행위를 이 국가와 헌정 질서에 대한 반란을 꽤 했기 때문에 예. 무기를 휴대해서 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군형법이 군인에게만 적용하라는 것이지 민간인은 아예 안 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에 대한 것이지 신분범으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 예. 그리고 특례에 보면 민간인의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건 형법 8조 단서에 해당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너무 복잡한. 예. 그런 주장도 있군요. 예, 그런 주장도 있지만 지금 과거의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민간인도 군형법에 따라서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판례라고 이건 아니겠네요. 예. 과거 전두환은 군인이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일으켰을 때 요것도 반란죄로 적용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사형을 받았고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군형법상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뭐 사형은 교수로 집행한다라고 행정법에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군인의 경우에 총살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2.6 사태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경호실에 근무하던 군인 신분의
그 김재규 씨 부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경우에는 총살형이 총살형을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민간이신 분이라서 만약에 군형법상으로 유죄가 진짜로 네네. 선고가 된다면 총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은 예. 게 이게 33조 단서 부분에 뭐가 예. 있냐면은 그 비신분범이 신분범의 행위에 가공해서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의 반란죄에 가공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예. 그 형량의 차이가 있을 때는 약한 쪽을 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익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실익이 없다. 예,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보면은 이 사형 무기로 되어 있고 군인의 경우에는 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형 무기까지 규정되어 있는 형량이 더 약한 형량이기 때문에 반란죄가 성립돼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량은 결국 사형 무기로 처벌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신분범의 행위에 비신분범이 가공한 경우에 비신분범이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행위에 가공해가지고 이 신분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군형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그 경우에 형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에게 적용되어야 될 형량과 군형법상 형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가벼운 형량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무기징역을 그대로 이제 만약에 군형법상 반란죄 유죄가 선고가 되더라도 네. 내란죄의 그 무기징역으로 살수 있다. 내란죄의 무기징역. 이거 적용이 된다. 이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으니까 둘 다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고 반란죄의 민간인에 대한 특례가 내란죄니까 사형 무기 중에 무기가 되어 있는 무기로 처벌하는 게 법의 정신에 맞는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몇십 년째 네. 사형 집행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왜 자꾸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걸 뭐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서 97년 12월 달 그러니까 제 초임 때였는데 네. 예, 그때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근 3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합니다만 뭐 법원에서는 선고하거나 이럴 때 보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고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뭐 사형죄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형죄를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사형죄를 뭐 항상 정당화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특검이 요걸 진행하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분명히 군인들을 동원해서 병기를 휴대하고 그러니까 무기를 휴대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는 데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는 반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씨가 그 부분에 있어서 비록 민간인 신분이고 군인은 아니지만 수괴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법적 평가를 위해서 뭐 그렇게 규정 짓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만약의 경우에 반란죄로 의의를 한다면 무죄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죄와 반란죄를 둘 다 이게 그 죄를 물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거 이중기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중기소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뭐 법조경합이라는 경합이 이제 제대로 된 이게 완전히 그 별개의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혹은 이 같은 행위를 법률적으로만 적용하는 거 이런 예. 것을 법률적으로만 요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법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적 의미가 있다. 예, 내란죄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반란죄는 군인을 동원해서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에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일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내란죄라고 기소하는 것은 일부 그 무기를 휴대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분을 눈감아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중 기소라기보다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법조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군형법상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공범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내란죄, 그러니까 그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란죄의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만 의미는 있다. 의미는 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 법의 취지 33조 더 경환형으로 처벌받는다는 그걸 이제 확장 해석한다면 사형체가 확정이 돼도 총사령보다는 교수형의 집행을 하는 예. 것이 아마 총사령 교수형을 놓고 네.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네, 아무튼 제가 봐도 지금 감찰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의미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건희 항소심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무죄 받았던 것이 유죄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조작 기소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네. 조작. 요거 관련해서 유죄로 뒤집혔는데 그것도 이제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유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형량이 너무 적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요거를 불기소 처리했던 검사가 있어요. 그걸 네네.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판결이 이 수사라든지 이 검사의 어떤 이제 죄를 묻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당연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주력을 해가지고 좀 밝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처음에 이런 그 무혐의 과정이라던가 뭐 조사 장소 그리고 처음에 이 김건희 소환 조사를 주장했던 송경호 서울중앙검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갑자기 인사 발령도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때 당시가 복무 평정 기간이었고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 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웬만하면 이 차장 부장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발령을 냈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좀 급하게 발령을 냈고 그 발령을 내는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고 그 이후에 처리도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하나의 행위를 좀 돌이켜 보면 이거는 누군가 기획한 사람이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차곡차곡 실행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예. 네네. 당시에 헌재에서도 이거 검찰총장 탄핵 기각 당시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거 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뭐 이 정도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 정권 교체 후에 이 사람들 당시에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검사들 지금 검찰 안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사람은 나갔죠. 예. 기억하시겠지만 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는 당일날 새벽에 맞아요. 예, 두 사람 맞아요. 그 안경 쓴 그 사람 이창수, 동그라미. 조상원 두 사람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예. 그 사표를 수리하고 그때 당시에 그날 수리하게 됨으로써 이 두 사람은 나중에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처벌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 처벌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하고 뭐 징계를 받거나 과거에는 그런 징계 처분이나 수사 과정이 이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명예퇴직이 불가능했습니다. 예, 명예퇴직 수당이 한 2억 몇천만 원 이거 되거든요. 많네요. 예. 근데 그걸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예. 이 나중에라도 이제 그 고무렵에 어떤 공무원법 개정이 있었냐면 나중에 비록 수사 중이거나 징계 처분 진행 중이었더라도 나중에 그래서 명예퇴직을 못 했더라도 나중에 이 징계나 이 수사 중이었던 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죄가 확정이 되면 예. 소급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날 사표 수리를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까지 2명을 해주기까지 했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처음 조사 과정,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잠탈한 과정, 그 이후에 수사 발표, 그다음에 이 사표 수리까지 모든 것이 쫙 이렇게 차곡차곡 차례차례로 진행이 됐는데 그 전체의 기획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예. 여기 이름 있네요. 조상원, 이창수. 맞습니다. 예.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차장. 예. 수사 제대로 해서 이거 봐주기 수사했던 것 제대로 처벌 단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